알랭드 보통 철학의 위안, 불안한 존재들을 위하여. 정명진 옮김. 상심한 존재들을 위하여 여기 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상심한 존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인한 슬픔의 치유에는 그가 아마 철학자들 중에서 최고일 것이다. 1788년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단치에서 태어난다. 그 몇 년 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면서 뒤돌아본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무의 지복한 휴식 가운데 쓸데없이 돌발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보아도 무방하다. 인간이란 존재는 일종의 오류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더 상세히 설명한다.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으리라. 오늘도 나쁘고 하루하루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나빠질 것이다. 최악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라고. 부유한 상인이었던 쇼펜하우어의 아버지 하인리히, 그리고 남편보다 20살이나 연하로 사교계의 매혹적인 인사였던 그의 어머니 요한나는 장래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염세주의자로 성장하게 될 아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내가 겨우 6살이었을 때 나의 부모님은 어느 날 밤 산책에 돌아왔다가 깊은 절망에 빠진 나를 발견했다. 1803년, 1805년 사이 자살이 분명한 아버지의 죽음. 시신은 집의 창고 옆을 흐르는 운하에 떠다니다가 발견되었다. 이후 17살 소년 쇼펜하우어는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큰 재산을 물려받는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그에게는 전혀 위안이 되지 않는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내 나이 17이던 때 학교 교육은 한 번도 받지 않은 채 나는 석가모니가 젊었을 적에 병든 사람이나 노인, 고통과 죽음을 목격하고 그랬던 것처럼 삶의 비참함에 사로잡혀 지냈다. 진실은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만든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악마의 작품인 것 같은데 그 악마는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생명체들이 존재하도록 했다. 나의 경험도 이런 생각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다는 믿음은 늘 나를 지배했다. 쇼펜하우어는 윈블던의 기숙학교인 이글하우스 스쿨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런던으로 가게 되었다. 쇼펜하우어에게서 편지를 받은 뒤 그의 친구 로렌츠 마이어는 영국에 머물게 된 것이 그 국가를 혐오하게 만들었다니 참으로 안 됐군 이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다. 그런 혐오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영어를 거의 완벽하게 정복하여 대화 중에는 종종 영국인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프랑스를 여행한다. 그는 님시를 방문하는데 그곳은 약 1800년 전에 로마의 기술자들이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목욕을 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장대한 수로 퐁디 가르를 건설했던 도시였다. 쇼펜하우어는 고대 로마의 유적지에서도 별다른 인상을 받지 못한다. 이 흔적들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득 오래전에 흙으로 돌아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인간의 비참함을 숙고하는 아들의 열정에 불평을 터뜨린다. 1809년, 1811년 사이 쇼펜하우어는 괴팅겐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인생은 슬픈 것이다. 나는 삶을 심사숙고하는 일에 내 삶을 바치기로 작정했다. 시골을 찾았던 어느 짧은 여행에서 한 친구가 이젠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귀뜸한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너무나 더덥고 확실치 않고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제안을 물리친다. 1813년 그는 바이마르에 사는 어머니를 방문한다. 그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그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주민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를 친구로 삼고 있었는데 괴테는 그녀를 정기적으로 찾는다. 첫 만남 후 쇼펜하우어는 괴테에 대해서 차분하고 사교적이고 남을 잘 돌봐주고 다정하여 그의 이름이 영원히 칭송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묘사한다. 괴테는 내가 보기에 젊은 쇼펜하우어는 묘한 구석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흥미로운 젊은이인 것 같다고 보고한다. 이 작가를 향한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감정들은 결코 충분한 보답을 받지 못한다. 쇼펜하우어가 바이마르를 떠날 때 괴테는 그를 위해서 이행시를 쓴다. 만약 그대가 인생에서 즐거움을 얻기 원한다면 그대는 이 세상에 가치를 부여해야만 하네. 쇼펜하우어는 이 시에 감명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노트에 괴테가 적어준 글 옆에 샹포르부터 인용한 글을 덧붙인다. 사람들을 잊지도 않은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냥 두는 것이 더 낫다. 1814년, 1815년 사이 쇼펜하우어는 드레스덴에서 논문을 쓴다. 그에게는 친구가 거의 없었는데 간혹 친구들의 대화에 끼어들 때도 그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어서 말했다. 간혹 남자나 여자와 말을 할 때 나는 어린 소녀가 자기 인형에게 말을 걸듯이 한다. 물론 그 소녀는 인형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그 소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쾌하고 의식적인 자기 기만을 통하여 대화의 기쁨을 만들어낸다. 그는 자신이 즐기는 베니스산 살라미 소시지와 버섯을 넣은 소시지, 파르마산 햄을 내놓는 이탈리아식 선술집의 단골이 된다. 1818년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걸작이 될 것으로 믿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집필을 끝낸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에게 친구가 없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은 좀처럼 사교적이기가 어려운데 그 어떤 대화가 자신의 독백만큼 실로 지적이고 유쾌할 수 있겠는가? 1818년, 1819년 사이 책의 완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쇼펜하우어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다. 비록 기분은 여전히 무기력했더라도 그곳의 예술과 자연, 기후는 마음에 들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칼이나 독약을 집어들려는 마음 상태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고나 병, 운명의 급격한 변화, 혹은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쉽게 반대편으로 설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는 피렌체, 로마, 나폴리, 베니스를 방문하고 연회장에서 매력적인 여성들을 많이 만난다. 나는 그 여자들을 매우 좋아했는데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그 여자들의 퇴짜는 그에게 이런 관점을 고취시켰다. 오직 성적 충동에 의해서 정신이 흐려진 남자 지식인들만이 자그마하고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넓고 다리가 짧은 성을 여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819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출간된다. 이 책은 230부가 팔린다. 모든 인생사는 고통의 역사이다. 살모사와 두꺼비까지 나와 대등하다는 환상만을 제거할 수 있더라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820년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철학 교수 자리를 얻으려고 시도한다. 그는 철학개론, 즉 이 세상과 인간의 정신, 정수에 관한 이론이라는 강의를 맡는다. 학생 5명이 수업을 듣는다. 가까운 건물에서는 그의 라이벌인 헤겔이 300명의 청중에게 강의하는 소리가 들린다. 헤겔의 철학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평가는 이렇다. 그의 철학의 근본을 이루는 개념들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공상이며 전도되어 있는 세계이고 철학적 익살인데 그 내용은 공허하기 짝이 없고 돌대가리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축적된 단어들을 이치에 맞지 않게 뒤죽박죽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표현은 더없이 충동적이고 횡성수설 엉터리여서 떠벌이 광인을 떠올리게 한다. 이로써 그는 학계에 대해서 품었던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보통 사람들의 믿음이 교황의 믿음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도 철학에 진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도, 특히 철학을 강의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떠오르지 않는다. 1821년 쇼펜하우어는 19살의 가수 카롤린 매돈과 사랑에 빠진다. 그 관계는 그럭저럭 10년이나 이어지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만남을 공식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결혼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다. 일부 다처제가 가진 수많은 장점 중 하나는 남편이 장모들과 그렇게 밀접하게 가까이 하지 않아도 좋다는 점이다. 그 두려움이 지금 수많은 결혼을 가로막고 있다.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의 장모면 어떨까?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It's my favorite book.